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피터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세바쌤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오, 약대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앞으로 약대 전문가라고 하지 말고 의학 전문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광범위십니다. 예. 원래 그 화생이 메인이잖아요. 그죠? 네, 화학생명. 그렇죠, 메인이죠. 어차피 그러면 뭐 그 의대약대죠. 예. 자, 오늘은 지금 현재 초미의 관심사예요. 사실 입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이제 정시 확대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11월 달에 교육부가 최종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단은 기조 자체가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시가 확대된다 라는 것은 정시 확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능이 중시되어지는 입시가 메인의 어떤 역할을 좀 어느 정도 차지하겠죠. 그래서 한 40% 정도. 그렇다면은 이 다음에 이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고민과 관심은 그럼 수능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 특히나 이제 예비고일, 그 다음에 중등부 이런 어머님들의 고민 사항들이 이제 거기에 좀 집중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내 아이가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대비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수능 과목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학 같은 경우가 수리가가 사라지게 되고 기존과는 달리 확률 통계나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 중에서 택 1을 하는 수능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수능 체제랑은 상당히 달라진 수능 체제를 갖게 되죠. 그 다음에 국어의 경우에 있어서도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중에서 택 1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이라고 하는 것들의 시험 범위가 굉장히 달라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정시가 확대된다. 즉 수능이 중시되는 시점 하에서 과목별 수능 준비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일까? 특히나 내신과 함께 준비를 해줘야 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줘야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피터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뭐 이런 어떠한 기조에 대해서 뭐 조금 뭐 개인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뭐 수능 체제 개편이 어느 정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변별력 강화, 그 과목에서도 좀 개편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뭐 앞으로 개편 방향에서 개편 방향과도 결부해서 제 개인적인 좀 곁에서 얘기를 하면은 문과는 과학을 안 보고 이과는 사회를 안 보는 건 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그 지금 탐구 과목이 너무 수가 적어요 지금. 굉장히 국한돼 있기 때문에 뭐 탐구 과목 확대라든가 전반적으로 변별력 강화와 함께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탐구 과목 강화는 뭐 아직 그 논의의 여부가 있고요. 어쨌든 좀 변별력 강화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예. 그 세바스찬은 수능 보셨나요? 정시충입니다, 제가. 네. 요즘 애들 말로 정시충이라 그러더라고요. 정시로 들어간 거예요? 네. 정시 몇 개나 틀렸어요? 정시 제가 500점 만점에 490점입니다. 500점 만점에 490점? 원래 저 출신들이 기본적으로 그 자기 수능 점수, 자기 학력고사 점수를 죽을 때까지 기억해요. 기억하세요? 저는 수능을 안 봤습니다. 그쵸? 예. 그런 거 기억하면 안 돼. 그죠? 예. 자, 500점 만점에 490점이 몇 개 틀린 거 도대체가? 국영수 합쳐가지고 1점 틀렸고요. 국어에서 1점을 틀렸어요. 부끄럽게도 국어에서 틀렸습니다. 뭐야, 영수를 다 맞은 거예요? 네. 영수를 다 맞고 문수능 아니었어요 그때? 그때가 07년도에 올라가는 거에 06년도 수능이었으니까 뭐 그냥 그럭저럭 평범했던. 06년도 수능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아주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물수능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수능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약간 소금물 수능 같은 거?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죠. 만점자가 그때 많지 않았었나요? 대신에 사탐 과목이 좀 어렵게 나왔었어요, 당시에. 윤리, 특히 윤리와 사상. 윤리와 사상. 네. 거기서 이제 막 2개를 틀려도 1등급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때 그 문제 아니에요? 그 실학에서 말씀하신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정덕.
예. 그래가지고 정답이 아마 정덕이었을 겁니다. 우와. 예. 이용우생이 아니라 정덕. 예. 저도 아마도 성리학의 궁극은 정덕이다. 윤리를 2개 틀렸는데 1등급이 나와서 다행히도. 애들 막 울고 제가 왜 기억하냐면 애들 막 그 문제 때문에 울어. 아 그렇죠. 왜냐면 초등학교 때서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때까지 중상주의는 이용우생만 기억했는데 세상에 중상주의가 정덕이래 뭐 이러면서 선생님 난 처음 들어봤어요 뭐 이러면서 원래 그게 성리학의 이념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애들 참 너무 슬퍼했죠 그때. 예, 그 수능이셨군요. 그렇죠. 아 예. 그리고 그 수능에 대한 어떤 기억과 난이도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능으로 네.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필연적으로 수능을 어렵게 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문제는 수능을 어렵게 내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방법은 있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수능이 쉬워진다라기보다는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능의 변별력을 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해야 되겠네요. 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목별로 한번 잠깐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작년 계속 어려워지는 기조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지될 것이다. 네. 그 유지가 된 핵심 포인트는요. 결국 지문의 길이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기존의 지문의 길이가 가져가던 것보다 몇백 자가 추가된 형태로 길이를 길게 가져가되면 첫 번째. 읽는 시간만 모자란 게 아니에요. 이게 아마 2008학년도부터일 거예요. 그쵸? 아마 1600자로 시험을 보셨을 거예요, 국어를. 맞아요. 그땐 되게 짧았어요.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예. 2500자였으면 그 대학 못 갈 수도 있었겠네. 예, 그렇죠. 아, 못 가죠. 어차피 그 사라졌으니까 그 뒤에. 아, 예, 그렇죠. 예. 네. 사라졌으니까 못 가죠. 저 위트. 네. 자,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2500자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국어의 변별력이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예.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교육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평가원에서 2500자 제시문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시 확대를 이야기하고 수능의 변별력을 주려고 계속적으로 강조한다면 국어 시험에서의 어떠한 2500자 비문학 제시문을 중심으로 한 국어의 난이도는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빼고 나면 일단 변별력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국어 시험에서는 그 문제가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설사 그 문제를 맞춘다 하더라도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다른 문제도 좀 틀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국어의 변별력이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중학생 어머님들과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장지문 그래서 2500자 지문 그래서 요것을 우리 아이들이 좀 읽기 능력을 좀 기를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좀 짧은 단문 독해 위주의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떠한 근본적인 형태의 어떠한 읽는 능력 자체를 좀 기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녀들에 관련된 어떠한 교육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나쁘지 않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항상 그 진리라던가 정법이라 바른 방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재미없고 뻔하게 들리지만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 국영수 얘기할 때도 왜 국영수야? 30년 동안 국영수인데 그 인류 문명과 현재의 교육 제도를 운영하는데 국영수가 중요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처럼 사실상 지금 현재의 어떤 수능 체제 하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어의 변별성이 유지가 되었는데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국어를 좀 쉽게 내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을 땐 일단 지문의 길을 짧게 해줘야 되거든요. 언론에서도 한번 다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정시 확대로 그건 물 건너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정시 확대가 딱 나오는 순간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아이고 2500자 지문 이제 안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2500자 지문을 메인으로 해서 학생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능 국어 공부에 대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훈련들을 그리고 그런 어떤 읽기 능력에 대한 기초를 중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좀 많이 길러줬으면 좋겠다. 요렇게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죠. 네. 애들이 좀 긴 지문 읽는 거 힘들어하죠? 피터쌤? 힘들어하죠. 네? 네, 힘들어하죠. 선생님도 힘들지 않아요? 저도 힘들잖아요. 선생님도 힘들죠. 예. 그죠 우리 약대 전문가님 안 힘드세요? 국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왜? 그래 이과 우리 그 이과적 시각으로 한번 말을 한번 해주세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거? 긴 지문 읽는 거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생소한 이제 뭐 인문계열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소한 어휘나 단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자연과학 이제 이과 계열 준비한 학생들은 그런 내용들은 좀 쉽게 접한다 하더라도 지문 자체가 이제 길어지고 또 판단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좀 복잡해지고 연결져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렵게 좀 해석되는 부분이 있죠. 학생들이 체감적으로 뭐 상담을 하다가 보면 네. 고통을 많이 겪잖아요. 네. 근데 어떻던가요, 아이들이? 보통 이제 사실 이과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 해석 문제 이제 나왔을 때 보통 이제 작품 해석 문제 들어갔을 때 5개 선지가 있잖아요. 근데 꼭 2개 선지가 남는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 고르면 답이 아니야. 그렇죠. 항상 답을 피해간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거의 한 7-80%는 출제자 좀 의도를 좀 파악을 해서 좀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써서 그래요. 꼭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느낌. 그렇죠. 자기 느낌에 쓰죠. 문학은 자기 느낌으로 풀면 무조건 틀려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약간 이제 비판적 사고로 연결지어서 좀 생각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연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청취자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동주 시인께서 다시 태어나서 본인의 해석을 가지고 교육평가원에서 3번이라는 정답을 본인은 아니다. 나는 이런 의도로 쓴 게 아니다라고 해서 4번이라고 한들 소송에서 집니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윤동주 시인님 죄송한데 그건 시인님의 생각이시고요. 이 시가 사회적으로 확자되고 객관식 시험화되는 과정에서는 3번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소송에서도 지십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상 문학은 개인의 생각과 보편적 생각을 어떻게 잘 연결하느냐 이런 어떤 훈련이 되는 거고요. 국어 방송도 좀 하나 지금 준비하려고요. 어차피 뭐 방송도 많이 하는데 요즘 우리 꼭 있어야 될 방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어떠한 국어에서 좋은 국어 선생님들 한번 모시고 명망 있는 분들과 함께 국어 학습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을 한번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수학에 관련돼서도 또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러면은 한 주 5일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질이 안 되면 양으로 해도 이게 하다 보니까 아주 매우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한번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진행을 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럼 좀 수학도 한번 넘어가 보면, 영어가 이제 또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우리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영어가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작년에도 어느 정도 좀 변별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어떠한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의 지점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어떤 생각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수능 영어가 과거처럼 뭐 변별성을 어떤 크게 갖는 거나 이런 어떤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죠. 등급을 못 맞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죠, 피터쌤? 영어 등급? 등급이라면 수시 아니, 그러니까 그 영어 수능 등급 같은 경우. 절대평가가 됐지만 뭐 쉬운 건 아니죠. 예. 1등급 비율이 조금 늘어나긴 했죠. 상대평가할 때 이제 4%로 잘렸는데 요즘 보면 7-8% 정도로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 1등급 컷이 90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문제 난이도 자체가 상대평가할 때만 낮아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어렵게 나오고 있고. 그렇죠. 문제는 이제 등급 간 격차를 대학이 별로 안 뒀거든요. 그렇죠. 절대평가되면서. 절대평가되면서 안 뒀고 작년에 이화여대가 좀 등급 간 격차를 많이 뒀는데 상당히 영어가 좀 어려워지게 되면서 서울대 같은 경우 영어의 등급 간 격차를 많이 안 뒀었죠. 근데 이런 어떠한 절대평가 하에서의 등급 간 격차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은 우리가 어떻게 정시학대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큰 기조 속에서 이제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능이라는 것이 약화되어 가는 추세였는데 이게 억지로 지금 생명력을 부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시가 확대되면. 그러면 이게 힘든 상황에서 억지로 변별력을 줘야 돼요. 수능에서.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무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과는 좀 다르지만 좀 무리수적이다. 우리가 흔히 제도와 안 맞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리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현재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었던 수능을 다시금 강화시키려는 어떤 흐름이라면 결국 이게 변별력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화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어 약화되고 있는데 이걸 억지로 어느 정도
변별성을 좀 두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과목별로 미리 예측해보자.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간 격차를 별로 안 뒀었는데 그러면 등급간 격차를 대학들이 조밀하게 두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냥 지금처럼 1등급과 2등급의 격차가 거의 없는 식으로 영어로 과연 둘 건지 아니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 정도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근데 무엇보다 사실상 아마 관심의 대상은 수능은 수학이었죠. 수능 앞에 숫자 들어가서 그런 건지 수학, 수능 이게 같아. 그죠? 네, 수학이랑 수능 같아. 이게 그 수학이 가장 큰 변수는 시험 범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시험 범위가 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을 줘야 돼요. 예, 이런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공부의 방향이 살짝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쵸? 공부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제도가 바뀔 때는 솔직히 그 시험 제도에 바뀐 결과로 시험지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결국 열어보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제가 생각에는요 공부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접근보다는 더욱더 어떤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공부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지금 현재 수학 교육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뭔가 수능을 준비하는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은 선행이라는 거예요. 수학은 수학 공부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어머님들은 선행에 대한 자기만족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학은 빨리 선행을 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어머님들의 니즈가 되게 크죠. 그러니까 학원들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수학을 잘 한다고 했는데 갈 학원이 없어. 그죠? 왜냐면 선행 진도 나가다가 시험 기간에 하면 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선행을 안 나가게 되면 학원도 못 다닌단 말이에요. 이만큼 사실상 과도한 형태의 선행이 현재의 어떠한 그 수학 교육을 이게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냐라고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죠. 우리나라 수학의 선행 학습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 이유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중학교로 밀고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의 영재고 입시. 이게 수능의 하나의 어떠한 그 트렌드였어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뭐 6학년 이때부터 계속 선행을 해야 돼요, 얘들은. 영재고 입시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당연히 선행을 하면 유리하잖아요. 수학이라는 건 한번 수학의 특징이 뭐냐면 배운 애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네가 선도하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쭉 선도했죠. 그래서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수학 선행의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였냐면 영재고 2차 입시였고요. 또 하나의 어떠한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능 수리가예요. 이게 수능 수리가가 너무 어렵고 특히나 정답률이 굉장히 그 낮은 형태의 문제들이 수리가에서 주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과 기존의 교육제도 하에서 놓고 본다면 고등학교 2학년 이과에서 2학년 이과 학생들이 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규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진행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게 되지가 않아.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미리 선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수학 선행의 어떠한 요소가 되었죠. 예. 문제는 이 상황에서 과목이 어떻게 됐어요? 과목이 상당히 이번에 줄어들었죠. 사실상 수리가의 틀이 바뀌었어요. 수리가의 틀이 바뀌었고 또 영재고 입시가 작년 재작년서부터 2차 시험이 사실상 스스로 좀 이렇게 두려웠는지 살짝 바꾸고 있어요. KMO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적당한 선행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시험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특정한 영재고를 제외하고는 뭐 KMO가 실효성이 없는 상황도 만들어지는 어떤 형태의 영재고 입시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정상화의 과정 속에서 물론 여전히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지만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두 가지의 지형 변화가 만들어진다라고 놓고 봤을 때 사실상 고등학교 2학년의 핵심은 뭐냐면 수투거든요. 문이과가 모두 만나는 수투. 이 정도면 이제 과연 이제 문과 미적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과도한 형태의 초중고의 수학 선행이
이 실질적으로 입시적인 측면 속에서 얼마만큼이나 이익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마 상당수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막 돌리는, 과거처럼 계속 돌리는 형태의 어떤 수학 선행보다는 우리가 흔히 심화, 단단하게 다지면서 뭔가 공부해 나가는 어려운 형태의 난이도의 문제를 풀고 아이가 그것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의 어떠한 수학 교육으로 조금은 변화되지 않을까, 좀 트렌드가 좀 살짝씩 바꿔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떠한 예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학 공부를 우리 애를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새로운 형태의 한번 고민들을 한번 해 보실 수가 있겠죠. 너무 앞서 나간다. 우리 애는 뭐 미적분, 기하벡터까지 중학교 3학년인데 우리 기하벡터까지 다 끝냈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나도 몰라 얘가. 과거에는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자랑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걸 해봤자 소용이 없는, 그 의미가 없는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수학의 어떤 변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확률 통계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확률 통계를 어렵게 낼 수 있고, 미적을 선택하면 미적을 또 어렵게 낼 수 있고, 수원에서 어렵게 낼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시험은 어렵게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범주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되어지는 영역 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풀 수 있을 정도의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수학 공부의 방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과도하게 계속 선행하고 뭔가를 하고 그런 유행이 어느 정도는 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어떠한 예상을 저희가 한번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뭐니 해도 그 과학의 변화가 제일 클 거예요. 왜냐면 요게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가장 크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과학의 변화예요. 이게 뭐냐면은 정시에서는 지구과학을 하거든요. 과학을. 지구과학 하나 하고 물원 하고, 지구과학 하나 하고 화원 하고, 지구과학 하나 하고 생원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과학들이 사실상 지구과학이 활용되어지는 어떤 내용들 자체가 그리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 지구과학이라는 게. 그렇다고 했을 때 전공 적합성과 안 맞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대학들이 정시에 과학 과목을 지정할 것이냐, 요것을 우리가 초미의 관심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즉 설사 정시로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이과는 이 과학 과목을 수능을 봐서 와야 된다 라고 과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정시가 확대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근데 이제 보면은 미적분도 요구를 못하는 이제 공대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과학이 아니라 사회를 요구해도 되는 어떠한 내용이 생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서울대 정도는 투를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해당 과정에 해당 과학을 들어라 라고 뭐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랬을 때 이제 몇몇 아주 핵심적인 어떠한 공대 쪽에서는 과학 지정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 과목과 과학 지정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아마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좀 10월, 11월 달에 발표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대학의 대응 전략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런 어떠한 움직임도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제 권고하고 30% 정도에서 뭐 한번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넘어가 줄 수도 있어요, 대학들이. 근데 만약에 너무 강력하게, 그리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게 5대5로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수시 2월까지 생각하게 되면 6대4가 되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면접 들어가고,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했던 대로 과학도 뭔가를 요구하고, 이런 형식으로 수능에 대한 어떠한 변화들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쪽에서. 뭐 이런 어떠한 움직임들이 예상되어질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이런 거예요, 청취자분들. 예, 무슨 제도가 하나 나오면 이게 세상에 이렇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날 지난번에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시도 방송했지만, 교육뉴스 브리핑에서도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바뀌면 다 바뀌어요 이러면서 하나의 어떠한 변화가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처럼 단순하죠. 정시 확대, 뭐 40% 좀 진행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한 이 하나의 어떠한 변화가 결국은 되게 많은 변화들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입시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수능 과목별 대응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챙기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오히려 현장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어머님들이 관심은 여기에 두셔야 돼요. 이것이 진행이 될 때 당장 우리 애의 이번 겨울방학 학원 스케줄 어떻게 짤지 우리 애 시간표는 어떻게 짤지가 이제 고민이신데 그럴 때 좀 어느 정도는 좀 참고하시라라는 그런 취지 속에서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해드리는 거고요. 아마 11월 달에 또 발표가 또 난대요. 11월 달에 또 발표가 나면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설명회. 이번에 요 제도 발표가 난 다음에 첫 설명회를 화요일 날 합니다. 화요일 날. 대전에서 진행합니다. 대전에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그 교육제도 정책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어떤 여기서 방송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정 정당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특정 정당에서 이제 뭔가 하는 어떤 공청회 같은 데 가서 이제 이 교육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가서. 그 정당에 가서 이런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물론 그 정당에 힘이 없어요. 근데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좀 올려주신다면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학부모님들의 생각이고 지금 현재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영하세요. 이렇게 정치권 이런 것을 반영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안 하는데 이번에는 한 번만 제가 마음속으로 이번 한 번만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원래 전혀 여기 선을 긋고 사는데 한 번은 정당 초청 행사에 나가서 발언을 해주고 이번 교육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이 방송 들으시면 수요일 날이거든요. 수요일 날 이제 국회에서 진행하니까 그 사이에 진행해 주시면 그런 것들도 또 반영해서 현장의 목소리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다 라고 사람들께 한번 외쳐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또 저희가 뵙고요. 오늘 뭐 요 정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약대 전문가 오늘 가끔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와주시고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오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진단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